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어제 낮 12시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동해선과 경의선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을 잇는 육로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총참모부 명의로 남북 완전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 폭파는 요새화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해 독립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 관계에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며 우리는 최근 몇 달간 북러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동맹인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며 한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파키스탄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의 행동들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험한 전개를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사건에 이은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비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비준안을 러시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북러 조약은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한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약의 문구는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잠시 후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으므로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휴전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체 등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 2인자인 나셈 카셈 사무차장은 현지 시간 15일 연설을 통해 휴전이 해결 책임을 이스라엘에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카셈 사무차장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다면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고통을 주겠다는 강경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카셈은 휴전 시 헤즈볼라가 10km 후방으로 물러날 거지만 휴전은 가자 지구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반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11m 길이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 승용차 2대와 화물차 8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낙하물이 양방향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일대 차량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네, 북한이 남북 합의에 따라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도로 일부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육로는 완전히 차단됐는데 이 도로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9월 착공했지만 속도는 더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난 정부 들어서 다시 착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사 당시 북한의 요청으로 현물 차관 형식으로 1,8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 직후 이 돈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는 동해선, 7월에는 경의선 철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남북 육로는 모두 끊어지게 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로 통하는 길이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없어서 판문점을 통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육로 왕래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폭파한 도로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나흘 연속 내놓은 담화에서 이번에는 남측의 군부가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까지 폭발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기자들을 만난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최근 한국의 행동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거론했습니다.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러시아나 북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하원에 비준안을 제출하며 북러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준안은 이르면 다음 달 처리됩니다. В договоре, собственно, формулировки, вы сами их перечислили, они не нуждаются, эти формулировк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ни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значны. Но при этом...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특별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부대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네, 1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마지막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한 대표는 대한노인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당과 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국민의힘을 이용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번 선거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닌 투표로 하는 것이고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주권자의 책무라며 투표야말로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네, 선거일이지만 휴일이 아니라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막 투표가 시작됐을 텐데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 많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아직 이른 시각인 만큼 투표소는 비교적 한가한 모습입니다. 오늘 재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투표 종료 시각이 평소보다 2시간 늦은데요.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오늘 선거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 4명도 뽑는데요. 최대 관심 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수와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를 선출합니다. 오늘 본투표에 앞서서 11일부터 12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최종 사전투표율은 8.98%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역대 최저치인 8.2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곡성과 영광 두 곳에서 선거가 열리는 전남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영광군수 선거는 43.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곡성도 40%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7.9%와 20.63%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 아니라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정된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과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까지 인정됩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이른바 인증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잠시 내어 투표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동 투표소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앞서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후배 선수 등을 협박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 형제와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중곡동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크레인과 굴착기 사이에 끼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경기 용인시 영통 고가도로 아래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승용차와 다른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에 실린 콩기름 22톤이 도로에 쏟아졌고 A씨 등 운전자 3명이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검찰이 고객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1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5억 4천만 원가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빌려준 돈 1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러시아인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골프 카트에 탑승자가 제대로 탔는지를 살피지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캐디 A씨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수십 채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8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빼돌린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탄 원유의 가격은 4.4% 하락하면서 배럴당 70.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2월 인도분도 4.14% 떨어진 배럴당 74.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석유시설 대신 군사시설을 타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8도, 부산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민영화를 승인한 YTN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승인을 비판하며 민영화 폐해로 YTN의 특정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민영화 이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개시했고 팀F 사태로 12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YTN 7번째로 미정상 금액이 많은 상품권사입니다. 중공영이었던 뉴스 전문 채널 YTN이 민영화되고 거의 사유화가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해 말 검토되기 시작해 민영화 직전 경영진을 통해 올해 2월 계약이 체결된 만큼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23억 원의 미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전혀 없다고 YTN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고 소비자가 사용을 완료한 쿠폰 대금을 티몬이 YTN에 정산하지 않은 만큼 YTN에만 온전히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또 팀F 사태 이후에 YTN이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취소하고 알아서 환불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YTN은 사용하지 않은 쿠폰으로 추가 피해를 볼까봐 안내한 것이고 일부 직접 환불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다루는 YTN의 보도량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7건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신 기사나 중계, 출연을 제외하고 리포트 건수만으로도 8건이었던 데다 24시간 보도 채널 특성상 방영 횟수로는 8건 리포트만으로 60차례를 웃돌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의무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의 무게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을 두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향해 국민 갈등의 진앙이라며 역겹다고 맹비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초점을 다른 방송사에 두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공영방송 3사를 상대로 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각종 보도에서 여권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특정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엔 관대한 언론으로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지로 만들어 놓고 5분 넘게 자화자찬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역겨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러 조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MBC가 아닌 KBS라고 반박했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볼게요. 박민 사장 KBS 신뢰도 갤럽 조사에서 8.5% 나왔어요. MBC 25.3%, MBC가 4배 높아요. 신뢰도가. 과거 MBC 임원진의 업무 추진비 현금 사용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방만 경영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지난 3년 동안 MBC 고위 간부들이 사용한 업추비가 2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달에 한 시민단체가 박승재 사장, 최성호 전 사장, MBC 전 현직 임직원 상대로 해서 20억 원 현금으로, 카드가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 썼다 이 고발했거든요. 박문진 이사장은 국세청에 문제 지적 뒤 제도를 정비했다고 해명했고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 이사회에서 그런 제도를 없애라고 해서 그냥 급여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MBC의 KBS 사장 등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 대폭 증액 보도를 꺼내들며 여당과 초점을 달리했습니다. MBC 보도에 대해서 KBS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악의적 보도라며 자신들은 법인카드로만 사용하는 만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감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된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MBC가 지난 2020년 북한 열병식엔 밤축제라고 제목 붙인 반면 이달 초 국군의 날 시가행진엔 군사정권의 잔재 등을 언급한 점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열병식이 밤축제로 꾸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서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여당 질의의원과 박문진 이사장의 나이차 등을 치사하면서 여야 간 설전도 오갔습니다. 증인들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옳겠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유 유서의 정신이 몸에 배어서 솔직히 더 불편했는데 박문진 이사장은 질의 대상이 된 보도들과 관련해 전체 뉴스를 보고 말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차수 변경을 하며 자정을 넘긴 뒤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만큼 정치권에서 신경전을 멈추고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인데 여야가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의석수에 따라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관이 6명만 남아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헌재 스스로 효력 정지라는 비상조치를 한 셈입니다. 근데 3명이 되면은 지금 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심리 자체를 못해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기능 마비라는 얘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 추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에 헌재 운영이 뒷전으로 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엔 임기가 끝난 재판관의 후임자를 1년 넘게 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4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5명이 공석이 됐고 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의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한 달가량 4인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헌재는 직무대행 제도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하다고도 지적했는데 헌재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 추천을 서두를 뿐만 아니라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오빠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설명을 두고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실이 득달같이 나서 친오빠를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 자신이 말한 조치들이 신속히 실현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2자릿수 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경기 둔화 영향으로 부진한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추이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통화와 유동성 자료를 공개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돼 시중 유동성이 증가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올해 세입 예산 현황과 또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공정과세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랙터를 타고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3월 70대 남성으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구매해 논의 바닥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다가 사용법을 가르쳐주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180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 거부나 위약금 관련이 68%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민 1명이 이용한 택배 횟수가 1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택배 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 5천만 건으로 3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 국민 1명이 이용한 횟수로 따져보면 100.4건에 이릅니다. 대한상인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공급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택배 시장이 성장을 했고 또 무료 배송과 반품 혜택으로 소비자의 택배 이용 부담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제품 하면 분유 제조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쓰는 분유 제조기 제품들을 비교해 봤더니 성능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분유를 타줘 신생아 필수 육아용품으로 자리 잡은 분유 제조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분유 제조기의 분유 제조 농도와 온도 정확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우선 분유 농도가 너무 진하면 신생아가 변비에 걸릴 수 있어
국내 주요 분유 제조사들은 조유 농도를 14%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6개 제품 가운데 국산 버들과 미국 브랜드 베이비 브레짜 등 2개 제품이 권장 농도 대비 1%포인트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들 두 제품은 온도 정확성 시험에서도 설정 온도보다 1도씨 이내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유 제조 시간은 국산 베베러브 제품이 단계별로 11초에서 18초가 걸려 가장 짧았고 버들은 이보다 최대 2분이 더 걸렸습니다. 신생아에게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유 거품은 6개 제품 가운데 국산 눈누 제품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3.8배 차이 났는데 베이비 브레짜가 30만 원가량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지방이나 유당 성분이 들어있는 분유는 세균 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세척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유 제조기를 청소할 때에는 과탄사 소다나 베이킹 소다 등 산성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시험 평가 결과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기념품으로 싸게 파는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다고 하면 정품인지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른바 짝퉁 텀블러 13만 개를 만들어서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반값이라는 홍보에 관공서와 기업들도 속았는데 그냥 봐서는 정품과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창고 사무실.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수북이 쌓인 상자들. 이른바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들던 곳입니다. 레이저 기기로 스타벅스 로고를 똑같이 새기고 포장 상자에 사용 설명서, 스티커까지 누가 봐도 정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조 제품을 만든 총책 53살 A씨를 포함해 일당 9명은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무지 텀블러와 뚜껑, 고무패드 같은 부품을 따로따로 중국 등에서 들여와 조립했습니다. 공식 수입 업체가 아닌 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들여오는 즉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고 정품의 절반값에 판다고 홍보했는데 감쪽같이 속은 관공서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기념품으로 단체 주문한 곳이 많았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만들어 판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가 무려 13만 개, 2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상표가 없는 일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했고 2차적으로 이제 상표를 각인을 하고 이제 인쇄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제조했기 때문에 좀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상표 경찰은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허청은 로고 등이 정교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만큼 정식 매장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법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수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를 뜻하는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연간 방위비로 13조 원 가까이 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합주 조지아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에 나서 보수층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매년 약 13조 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이달 초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인데 9배에 가까운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 대담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경합주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에 나섭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무당층 유권자는 물론 보수층 표심에 직접 다가서겠다는 전략입니다.
This is a tight race. It is a margin of error race. To be traveling around our country, talking with folks about the issues that matter most to them, and offering them what I believe to be solutions to the challenges that they are facing.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승부를 가를 경합주 조지아에서도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이번 허리케인 헐린 피해를 같이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틀 뒤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미 NBC 방송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는 44%의 응답을 앞섰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양측 후보 모두 미디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층은 물론 반대편 표심까지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프랑스 축구 스타 킬리안 은바페가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이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매체 엑스프레센 등은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은바페가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은바페는 가짜 뉴스라며 자신과 체불 임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 구단 파리 생제르맹 측이 루머를 만들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63살 한국급인 박모 씨가 4인조 무장 강도의 총에 맞아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슴과 배에 2발의 총상을 입은 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빈센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 남아공 한국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남아공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20년 넘게 거주한 박 씨는 강도의 금품 요구에 저항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 북동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학생을 태운 버스가 추락해 12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구급차 28대가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들을 수에즈 의료단지로 이송했는데요.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체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이 최악의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고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WFP는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남부의 어린이들은 운이 좋아야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 2,1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확기인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식량 위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동물원에서 원숭이 9마리가 갑자기 죽어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원숭이 9마리가 죽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부검을 진행하고 독성학 보고서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구역을 소독한 뒤 폐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임대하는 판다 2마리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CNN은 화물 수송기에서 판다 2마리가 실린 이동용 케이지가 내려지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는데요. 중국 판다 외교의 일환으로 임대되는 암수 판다는 3살짜리 친바오와 바오리로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보금자리를 잡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연세대학교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교육부도 뒤늦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급히 회수했는데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술고사는 개별 대학 자율로 실시하는 사안이라며 연세대 측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던 교육부도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학 측에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초유의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의 경위가 확인될지 관심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채 2025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수험생 등교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지원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8,000여 명이 증가한 52만 2천여 명인데요.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비상수송 차량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수험생이라고 해도 이 구간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0분 사이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시험장 주변 버스와 열차는 서행하고 경적이나 공사장 소음도 최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능 문답지 관리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 수도교육청이 철통 경비에 나섭니다. 문답지는 수능 사흘 전부터 각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운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경호를 받게 됩니다. 17개 수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전체 시험장 안전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어선 금어기가 지난달부터 해제됐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에 나서면서 불법 조업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경은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선회하며 정상명령 실시 중이나 계속해서 도주 중에 있어. 지난 7일 새벽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는 중국어선을 해경 고속단정이 빠르게 뒤쫓습니다. 추격 10여 분 만에 어선을 세워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불법 조업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어선 금어기가 풀린 지난달부터 제주 바다에선 해경과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특히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저인망어선의 금어기가 지난 16일 풀리면서 더 많은 중국어선이 몰려들 전망입니다. 중국어선은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치고 빠지는 수법을 씁니다. 중국어선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게릴라 조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 북쪽에서 다시 저희 수역 쪽으로 들어오고. 해경은 남해어업 관리단과 앞뒤로 합동 단속을 펼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도 투입해 연말까지 불법 조업에 대해서 납포 중심의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강력한 해양 주권 수호 활동과 함께 소중한 어자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10여 척을 납포하고 310여 척을 차단하며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측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곧 정식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을 고백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도박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들어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온 겁니다. 입건 전 조사는 정식 수사 이전 내부 조사 단계 내사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 측과 접촉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 본인이 불법 도박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이수근 씨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대부 업체에도 손을 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명인이라도 거액을 무담보로 빌리긴 힘들었을 거라며 불법 업체와의 연관성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불법 기획에서 그냥 속칭 막사채라고 하는 데들 있죠. 협회에 등록되고 이런 데면은 그나마 정상적인 데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빌렸다면 문제가 더 될. 경찰은 이 씨가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불법 도박 규모와 다른 연예인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병사의 월급이 꽤 올랐다곤 하지만 이 월급 받으려고 대신 군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20대 남성이 대리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며 월급을 나눠 가진 게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본인 확인의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발생한 황당한 사례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군부대에 필요한 운전병을 양성하는 부대입니다. 지난 7월 강원 지역 한 신병교육대로 입영한 뒤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던 20대 남성 조모 씨. 조 씨는 과거 이미 군대에 입대한 뒤 건강 문제로 전역했다가 또 입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 최모 씨를 대신해 입대한 것. 인터넷을 통해 만난 최 씨가 군 월급 절반을 나눠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 행세를 하며 신체 검사를 대신 받고 신병교육대와 자대 배치에 이어 후반기 교육까지 받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가던 조 씨. 병무청과 군부대까지 모두 속인 군 생활은 발각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며 드러났습니다. 대리 입영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병무청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 뒤로 보이는 수송교육연대에서 조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월급을 나눠 갖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2등병 월급 64만 원 가운데 30만 원 정도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입영 적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홍채 인식 등 확인 절차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들어갈 때 병무청에서 신분증하고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에 군부대 입영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본인 확인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검찰은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겼고 공범인 최 씨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청주와 원주, 광주와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 17.1도, 부산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도 26도까지 오르며 10월 중순답지 않게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